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먼저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앞서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7부가 오는 15일 오후 2시를 첫 기일로 지정한 바 있죠. 민주당을 중심으로 기일을 바꿔야 한다.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 이런 주장이 계속해서 나왔고요. 기일 변경 신청서가 법원에 오늘 정식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재판부가 검토를 통해서 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앞서 민주당은 이번 대선 지금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공식 선거 운동이 12일에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 전에는 재판부가 날짜를 미루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미루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내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신청서가 법원에 정식으로 접수가 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다른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요. 다른 속보도 한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수처 수사 관련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공수처가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안보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공수처가 인력난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고요. 내란 사태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지난 넉 달간은 최상병 사건 수사가 중단된 상태였는데요. 이 수사가 재개되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수사 재개 이후에 공수처 수사가 속도를 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내용이 깊어지는 가운데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가 오늘 저녁에 단독 회동에 나섭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대법 선고 이후 잇따라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 등을 검토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의 회동이 몇 시죠? 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가 오늘 저녁 6시에 회동합니다. 그제 조계사에서의 짧은 만남 뒤 이틀 만에 두 후보가 만나는 건데 안건은 역시 단일화 문제입니다. 그동안 김 후보는 한 후보와의 만남에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데다 자신이 염두에 두고 있는 단일화 시점과 방식을 직접 밝힌 적이 없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젯밤 김 후보 설득을 위해 자택 앞으로 찾아간 즈음 별도 입장문을 내고 한 후보와 단독으로 만나기로 했다고 밝힌 겁니다. 두 후보가 드디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지만 논의가 순탄하게 흘러가긴 어려워 보입니다. 당 지도부의 압박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초유의 일정 중단까지 선언했던 김 후보는 단일화 주도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못 박았고 한 후보 측은 당의 후보라면 소통 창구는 당이라고 날을 세운 겁니다. 자기 희생적인 결단을 해야 하는 김문수 후보가 이 단일화 협상을 상대 후보와 주도하지 당 조직에서 이 단일화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후보가 되든 당의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을 완전히 배제한 단일화든 대선 과정이든 당을 제외하고 할 수는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단일화 시한이 늦어질수록 무소속으로 당의 선거운동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한 후보에겐 불리한 상황이라 김 후보가 버티기 작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11일까지는 단일화해야 된다. 지도부는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회동을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까요?
네, 김문수 후보 설득을 위해 어제 대구행까지 택했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단 가장 중요한 두 후보의 회동 성사 소식에 한숨은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단일화 압박 수위는 낮출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오늘 그러니까 7일은 애초 지도부가 원활한 선거 공보물 제작을 위해 단일화 1차 시안으로 내세웠던 날입니다. 단일화 시점이 늦어지자 지도부는 선관위 후보자 등록 시한인 오는 11일을 마지노선으로 못 박았습니다. 김 후보가 즉각 중단하라고 했던 전당원 단일화 찬반 투표도 그대로 강행합니다. 당원들을 대상으로 단일화 찬성 여부와 그 시점을 묻는 건데 단일화를 바라는 압도적인 당심이 확인된다면 이를 지렛대 삼아 고강도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을 비롯해 당내에서 후보 교체론이 공개적으로 표출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사흘째 의원총회를 엽니다. 김 후보 참석을 타진하기 위해 박형수 원내수석 부대표 등 조금 전 김문수 캠프로 직접 찾아갔지만 후보를 만나진 못했습니다. 당내에선 김 후보가 끝까지 한 후보와의 단일화에 소극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후보 교체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의문과 함께 김 후보를 너무 몰아세우는 것도 좋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일찍 후보를 확정한 민주당 상황을 좀 알아보죠. 이재명 후보는 오늘도 민심 행보에 나서죠.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오늘은 전북과 충남을 찾으며 민심을 듣는 경청 투어를 사흘째 이어갑니다. 전주에선 영화 감독과 드라마 작가와 간담회를 갖고 익산에선 대한노인회 관계자들과 노년층 현안을 의논합니다. 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은 연이어 상임위를 열고 이 후보 재판과 관련된 법안 처리에 나섭니다.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 가운데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멈추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행안위와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1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연관된 법안들인데 이 후보 당선에 대비해 재판 리스크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에 반발해 사법부를 향한 공세도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선 기간 후보들의 재판 일정을 미루고 대선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는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는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이재명을 제거하려는 명백한 사법살인 시도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연 뒤 탄핵안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 변호인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손유정입니다. 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죠. 공수처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신지연 기자 전해주시죠.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 외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수처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수사단장 휘하의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수사단이 수사한 사건 책임자 규모를 축소하고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확보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 기록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대령은 지난 1월 군사법원에서 항명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2심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황입니다. 공수처는 또 최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점장에 대한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가 최근 최혜병 수사 외압 사건을 다시 수사하면서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확인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지원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고객과 국민의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다며 고개를 숙였는데요. 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최하영 기자, 결국 사태 수습을 위해서 최태원 회장까지 나섰죠? 네, 최태원 회장은 오늘 오전 10시 SK텔레콤 본사에서 일일 브리핑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SKT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 19일 만인데요. 최 회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최근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분들과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SK그룹을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이어 바쁜 일정 속에서 매장까지 찾아와 오래 기다리거나 해외 출국을 앞두고 촉박한 일정으로 마음을 졸인 고객의 불편이 컸다고 말했는데요. 지금도 많은 분이 피해가 없을지 걱정하고 있다며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회장은 특히 사고 이후 일련의 소통과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고객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또 이는 저를 비롯한 경영진 모두가 뼈아프게 반성할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일단 정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SK 모든 그룹사를 대상으로 보안 체계를 검토하고 보안 시스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최 회장은 SKT 가입 해지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선 이용자의 형평성과 법적 문제 등을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SKT 이사회가 계속 논의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최 회장은 내일 열리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관련 국회 청문회에는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 회장은 청문회 당일 대미통장 관련 행사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냈습니다. SKT는 지난달 18일 해킹 공격으로 고객의 유심 정보 일부를 탈취당했고 민관합동조사단이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최하영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관세 협상 기대감에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5.3원이 내린 1,380원으로 출발해 소폭이 오른 1,390원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1,490원대에 근접했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 미중 간 관세 협상 기대감이 커지며 1,300원대로 급락했습니다. 코스피는 0.67% 오른 2,577.04로 출발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속에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08%가 오른 722.41로 출발했지만 개장 직후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늘 첫 차부터 다시 준법 운행에 나섰습니다. 총파업 대신 안전수칙에 따라서 버스를 운행한다는 건데 시는 전국 지자체들과 공동 대응에 나섰고 노조는 내일 본격적인 투쟁 방식을 논의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출근길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서울 시내버스 준법 투쟁이 다시 시작됐지만 출근길 모습은 대부분 평소와 같았습니다. 서울시가 출근 주요 혼잡 시간을 오전 10시까지 연장하고 지하철과 5위 신설선 열차 투입을 늘리기도 했지만 준법 투쟁 자체가 승객이 자리에 앉은 뒤 출발하거나 도로 안전 규정을 철저히 지켜 운행하겠다는 것이라서 전체 버스 운행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 투쟁은 내일이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버스 노사는 연휴 기간 이어진 물밑 협상에도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인데요. 통상 임금 판례를 반영한 임금 체계 조정 여부를 놓고 노사 입장차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노조는 내일 오후 전국 버스 노조 지역 대표자 회의에서 향후 투쟁 방향을 결정할 예정인데 협상이 계속 교착 상태일 경우 버스 파업이나 전국 공동대응 등 강경 투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자체들도 공동대응에 나섰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등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10개 지자체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통상 임금 판결이 버스 준공영제에 미칠 영향과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통상 임금 판결에 따라 시내버스 인건비가 올라갈 경우 운송 비용이 급등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책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오늘까지 재적과 유급 의대생 규모를 확정하고 교육부는 이를 취합해 오는 9일 이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와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 KAMC는 전국 의대 40곳으로부터 의대생 유급 재적 확정 현황과 유급 사정위원회 개최일, 복귀 학생 보호 방안 등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 학칙에 따라서 연휴 기간이 끝나기 전 수업 참여 의사를 밝혔다면 유급을 면할 수 있지만 연휴 기간이 지난 후에 뒤늦게 수업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들의 경우 유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한 체코 원자력발전소 본계약 서명을 앞두고 하루 앞두고 체코 법원의 중지 결정이 나왔습니다.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현재 대규모 대표단을 보낸 우리 정부는 당혹감 속에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한 26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사업 서명식 하루 전날, 체코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 전력공사의 행정소송 가처분 신청을 받아줬습니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되면 프랑스 전력공사가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계약 체결 중지 명령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법원 결정에 체코 정부 측은 총리가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한수원이 선정된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면서 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서명식에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한 우리 정부는 빈손으로 돌아갈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박상욱 국토부 장관의 외교부와 과기정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까지 고위급 인사들이 현지에 도착한 가운데 서명식 자체가 취소됐습니다. 저희로서는 상당히 좀 당황스럽게 이게 이제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절차적인 과정에서 투명성이나 공정성이나 객관성에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을 여지가 없고 계약 당사자인 한수원 측은 체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해서 계약식을 추진했다는 입장입니다. 프랑스 전력공사의 입찰 결과 훼손 시도에 유감을 표하면서 발주처인 체코 전력공사 측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두 번째 원전 수출이라는 축포를 터뜨리기 직전 떨어진 날벼락에 우리 정부와 체코 정부 모두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대규모 인력과 재원이 동원된 체코 원전 사업이 언제쯤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도 현재로선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YTN 박견입니다. 각종 의혹으로 수사 선상까지 오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방송 생활 15년 만에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공개를 앞둔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시즌2 공개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는 예능 사상 처음으로 올해 백상예술대상 방송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계급장 떼고 붙는다는 뛰어난 기획뿐 아니라 백종원 대표와 안성재 셰프를 심사위원에 앉힌 독특한 조합이 시너지를 냈습니다. 국민 요리 멘토 백종원. 그분만큼 미식 경험이 많으신 분은 한국에서는 없지 않을까. 시즌2 지원자만 1,000명 이상이 몰리며 올 하반기 최대 기대작으로 뽑혔지만 백종원 대표 논란으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백종원 대표는 각종 논란에 방송 중단을 선언하면서도 흑백요리사 시즌2 등은 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촬영 중인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백 대표의 이 같은 의지와 별개로 논란의 당사자가 심사위원으로 나오는 게 적절한가를 두고는 갑론을박이 일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코리아는 YTN과 통화에서 지금으로선 자세하게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또 다른 예능 장사천재 백사장 시즌3 역시 최근 해외 촬영 모습이 SNS 등에 포착됐지만 이번 논란으로 편성하기 쉽지 않은 여건이 됐습니다. 사생활 논란에 글로벌 OTT 드라마 공개가 보류된 배우 김수현의 사례처럼 프로그램 제작사와 플랫폼, 다른 출연진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조 세명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른바 김덕수 단판, 오늘 저녁 6시라고 합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뭉쳐서 하지 않으면 승산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덕수 아니라 뭐 김덕수라도 해야 되고, 한덕수든 김덕수든 다 합쳐서 무조건 이재명을 이겨야 됩니다.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반드시 단일화를 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김문수 후보 외에 한덕수 후보의 이름은 이번 대선 후 투표용지에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런 신의를 무너뜨린다면 당원과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고 단일화에 실패한다면 비대위원장을 사퇴할 것입니다. 두 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이제 당의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는 일정을 지금 시점부터 중단을 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제안으로 오늘 오후 6시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를 단독으로 만나기로 했다고 알렸습니다. 단일화 찬반 당원 여론조사는 당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에 촉구했습니다. 당에서 후보 단일화를 주도하고 싶었겠습니다. 작업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11월 후보 등록 이전에 단일화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단일화가 실패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에 대한 큰 배신이고 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덕수든 김덕수든 다 합쳐서 무조건 이재명을 이겨야 됩니다. 네, 김덕수 단판, 우여곡절 끝에 두 분이 만나기로는 했는데 네. 결론이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민힘으로서는 또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 잘 됐으면 하는 그 한 줄기 또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좀 늦은 감이 있죠. 왜냐하면 5월 3일에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 지금 오늘이 5월 7일이라, 그리고 또 5월 11일까지는 단일화를 좀 해야 또 국민의힘 확정 후보가 누가 되는지가 가려지는 그런 시점이라 좀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은 그런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예. 뭐 그렇지만 또 두 분 사이의 이야기가 또 잘 된다고 하면 또 뭐 큰 뭐 그런 합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마지막 희망의 끈은 좀 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지금 자체적으로 보는 데드라인, 그러니까 단일화하자 하는 데드라인이 언제까지입니까? 오늘까지는 돼야 됩니까? 5월 11일까지는 예. 후보 이제 등록 때까지는 단일화가 돼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여론조사 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오늘 뭔가 좀 단일화에 대한 구체적인 좀 시안이 나와야 좀 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사실 뭐 여러 가지 걱정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5월 3일에 이제 경선 확정으로 인한 컨벤션 효과를 지금 누려야 되는 시점에 당이 이렇게 단일화 때문에 지리멸렬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굉장히 또 낙담이 크시고 그래서 다음 주가 공식 선거 시작인데요. 굉장히 걱정은 많습니다. 뭐 그런데 두 분이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국민을 위한 방법을 강구를 하신다고 하면 또 뭐 기적적으로 좋은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이신 건데, 김문수 후보가 만나자고 한 거잖아요. 먼저 만나자고 할 때는 뭔가 좀 내밀 만한 제안이 있기 때문에 만나자고 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당의 요구가 굉장히 폭풍처럼 치기 때문에 일단은 만나자고 하면서 조금 그러한 그 움직임을 좀 줄여야 되겠다는 전략도 있을 수도 있겠다고, 일단 만나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다는 의미가 아닐 수도 있고요. 예. 어쨌든 계속 피하는 모습은 너무 당을 혹은 국민을 배신하는 이제 그런 행위로처럼 보이고 예. 어쨌든 10일 이전이든 29일 이전이든 단일화했을 때 일정 정도 그 한덕수 후보보다는 앞선 여론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피한다는 이미지만 가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당내에서도 지금 뭐 당내 여론조사라든지 또 지금 전반적으로 뭐 당에서 전당대회와 비슷한 그 컨벤션을 내부적으로 뭐 공식적으로 그 밖에서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예.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어떤 시선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그 홍보물 제작이 거의 끝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무소속으로 내야 될지 2번을 찍어야 될지도 결과가 안 나오는 상태에서 굉장히 초조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인쇄를 못 하겠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그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단일화 여론조사를 하면 이길 확률이 적다. 그러나 옛날에 반기문 후보의 경우를 생각해서 실제로 공식 선거운동 일주일 정도 하면 한덕수 후보의 맹점 혹은 민주당이 그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서 그때 단일화를 하면 지금부터 한 일주일 뒤에 단일화하면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를 이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자금력이라든지 조직력이 완전히 뭐 자금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선거운동을 시작하면 전국에 다 무소속 한덕수 후보의 현수막을 그려야 되는데 그 관리인이며 조직인이며 돈을 당장 집어넣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한덕수 후보의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걸 노리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뭐 권성동 원내대표 표정을 잠시 영상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피곤해 보이기도 했는데 어제 김문수 후보 만나겠다고 뭐 지역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해프닝까지 있었잖아요. 지금 김문수 후보 측하고 소통은 좀 하고 있다고 보세요?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덕수 전 총리와의 회동도 지도부는 여기에 개입하지 말아라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좀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의 상황이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그 문제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그런 회동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또 공식 후보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의원총회에 와서 또 후보가 또 의원들과 상견례도 하고 또 격려, 뭐 지지, 뭐 이런 이제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어제 이제 권성동 대표께서 김문수 후보의 자택 앞으로 가신 이유 중에 하나가 김문수 후보가 원하는 시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런 후보와의 상견례 시간도 마련하겠다. 이제 이런 차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식 후보로 이제 선출된 이후에 아직까지 그런 시간도 이제 가지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뭐 후보 이런 단일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서로 엇갈린 그런 그 견해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참 많은 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단일화 찬반 투표, 당원 투표는 계속 하겠다라는 게 이제 지도부 그거는 입장인데 지도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까? 뭐 어제 오늘 할 거라는 그런 문자를 좀 받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당원들을 상대로 뭐 이거는 뭐 후보 교체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단일화에 대한 당원들의 생각이 어떤 건지 그리고 또 시점이 언제여야 되는지 뭐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으로 그것은 당 지도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큰 불쾌감을 이제 드러내면서 그리고 또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은 좀 후보의 양해도 얻어야 되고 설명도 해야 되고 뭐 전당대회를 또 뭐 공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그 후보자 패싱이 좀 되는 뭐 이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서로의 불신의 지금 깊이가 더 깊어가는 것이 그것이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기도 제가 생각할 합니다. 때는 이제 뭐 내밀하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오후에 한덕수 후보와 만났을 때 쟁점이 사실은 드러나는 거하고 별개로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의 최종적인 어떤 그 대선 후보가 갖고 있는 당헌 당규상의 권한을 인정해 달라. 그런 부분도 좀 저 안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교수님 잠시만요. 지금 뭐 중요한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요. 이 내용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을 6월 18일로 기일을 변경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앞서 뉴스 서두에 속보로 전해드렸었죠. 이재명 후보 측에서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다는 속보를 전해드렸었는데요. 서울고법에서 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6월 18일, 그러니까 대선 이후로 기일을 변경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이 열리면 안 된다. 이것을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고 오늘 법원에 신청서가 정식으로 접수됐다는 속보를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서울고법에서 날짜를 바꿨습니다. 전주혜 전 의원님 나와 계신데요. 기일 변경한 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12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로 참작해서 그렇게 변경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사실 재판부의 재량이거든요. 그래서 재판부의 이러한 기일 변경을 해야 되는 사유를 정확하게 써서 좀 예우를 갖춰서 재판 이 기일을 변경을 하면 서로 그렇게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이러한 여지가 없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런데 며칠 사이에 보인 그 민주당의 그 행동을 보면 마치 그 겁박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죠. 기일을 이제 진행을 하면 대법원장을 탄핵을 바로 해버리겠다. 그리고 또 판사 탄핵도 하겠다. 굉장히 그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그런 언행을 주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6월 18일로 기일 변경을 했는데 만약에 가정적입니다만 대선 결과 이후 아닙니까? 그러면 6월 18일에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이재명 후보가 6월 18일에 서울고법에 나가겠습니까? 그런 것을 많은 국민들은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오후에 또 법사위가 열린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올라올 법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그 즉시부터 이 선거 정지, 그러니까 재판 정지, 대통령 재판 정지법을 이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지금 강행 처리 오늘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6월 18일에 과연 이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견해를 정확히 국민 앞에서 밝혀줬으면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재명 후보에게는 잠시 뒤에 더 자세하게 나눠보긴 할 텐데 워낙 좀 중요한 속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잠시 이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제 보수 지지층에서는 사법부가 입법부에 무릎을 꿇는 모양새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또 우려를 갖고 있잖아요. 오늘 기일 변경한 건 어떻게 해석될까요? 사실은 뭐 충분히 이재명 그 민주당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선거운동 기간 중에 위정조사 선거, 또 파기환송심, 대장동 재판 줄줄이 이렇게 나가는 화면이 보였을 때 상대 후보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다른 후보는 재판받으러 가는 그런 모습 자체가 이제 선거에 아주 그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피해줬으면 좋겠다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스스로가 소위 헌법 84조 결과적으로 기소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에 받던 재판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못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부분이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방금 맞습니다. 개별 재판부가 기일을 연기할 것인지 그대로 받을 것인지 사실 아직 다 결정된 게 아니거든요. 다만 파기환송심만 6월 달 갖고 위정조사나 뭐 대장동 재판이 그대로 받을 수는 있어요. 뭐 그것은 쟁론의 여지가 있다고 치는데 그럼 파기환송심이 연기됐는데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미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선 이전에는 대법이든 또 헌법재판소든 이 문제를 좀 명쾌하게 해주는 게 좋겠다. 안 그러면 사실은 줄줄이 다 말하자면 대선 이후로 선거 재판을 연기해 놓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은 다 뭐 없는 재판으로 뭐 대통령 임기까지는 그렇게 가는 것이 국민의 합의와 함의에 맞나 하는 것은 아직까지 쟁론의 여지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이재명 후보 관련 얘기는 잠시 뒤에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단일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 6시 두 후보의 만남을 앞두고 양측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그 얘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꼬인 걸까요? 저희들은 그냥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일단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좋은 그런 결론이 나와서 국민의 기대대로 가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만약 김문수 후보 측에서 단일화 과정에서 일정 부분의 양보를 원한다면 그것도 수용할 마음이 있으세요? 당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오면 또 그 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저희들은 공개적으로 국민의힘에 모든 걸 다 이름을 해놨기 때문에 당에서 걸러서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기 희생적인 결단을 해야 하는 김문수 후보가 이 단일화 협상을 상대 후보와 주도하지 이것을 제3의 세력 뭐 예를 들어 당 조직에서 이 단일화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후보자를 끌어내리려는 시도로 보이는 그런 행위가 반복되면 후보로서도 그것을 응하기가 쉽지 않아지거든요. 네, 김재원 비서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투표용지에 한덕수라는 이름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경선도 안 하지 않았느냐 페널티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그런데 그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미 예측됐던 거 아닙니까? 그때 문제 삼아야지 본인이 후보 되고 난 다음에 또 이런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는 단일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었느냐 경선 당시에도 그러한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그 당원들이 조속한 단일화를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경선 당시에 신속하게 경선에 단일화를 하겠다고 가장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56%의 지지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단일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그리고 그것을 그 진정성을 이제 당원들이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며칠 지나지 않고 이렇게 경선 전과 또 선출 전과 이게 다른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당원들이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것을 또 대선 후보라는 것이 또 본인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언제 단일화에 대해서 마무리하겠다고 못 박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당시에 그 경선 당시에 여러 가지를 보면 이것은 당원들이 신속한 단일화를 원했다는 거는 아마 본인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당원들의 투표로 된 이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그런 만큼 당원들의 이러한 기대와 또한 또 당원들에 대한 말의 책임을 좀 지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뭐 같이 방송하는 정치 패널 분들이 김문수 후보 이름을 김덕수라고 잘못 부를 정도로 김덕수라는 세 글자가 굉장히 이제 각인된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 이제 당원 투표 결과를 봐야 될 텐데 만약에 압도적인 그 결과로 이번 11일 전까지 단일화해라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김문수 후보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결과가 뭐 거의 90% 가까운 압도적인 그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이미 예상된 그런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 푸시하기 위한 용도지 정말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지 않느냐 사실은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며칠이라도 시간을 끌고 싶은 마인드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우리나라의 집권, 즉 대선 후보는 당의 집권, 세력의 집권이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후보가 되고 나면 그 후보 개인을 중심으로 한 집권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게 참 문제입니다. 그렇게 김재원 후보가 어떻게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비서실장 입으로 국민의힘 당원 전체가 말하자면 단일화를 원하는 그 사람 자체가 이름도 안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참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게 보이죠. 네.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여러 가지 단일화 방법 중에서 일단 여론조사 방식은 좀 꺼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YTN 여론조사 결과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화 관련해서 YTN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김문수 대 한덕수 단일화 후보 누가 돼야 하냐 이 결과인데요. 김문수 후보가 19, 한덕수 예비 후보가 29%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좀 흥미로운데요. 보수 지지층만 따로 떼서 좀 보면요. 그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집니다. 김문수 후보가 29고요. 한덕수 후보가 5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왜 그렇다고 보세요? 더 경쟁력이 있다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보는 걸 같습니다. 중도 확장력이 뭐 더 있다 이런 결과일까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는 단일화의 방법 뭐 이런 건 다 양보하겠다고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측에서 뭐 여론조사 방식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뭐 다른 방법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당원 뭐 투표를 한달지 모든 지금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어떠한 그런 뭐 방법은 충분히 양보를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단일화에 대한 좀 그런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11일 그 후보 등록 전에 저는 단일화가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아까 그런 그 김재원 그 후보 비서실장이 이야기하신 대로 아예 그런 배제하려는 이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다고 하면 그것도 잘 되기가 좀 어렵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다음 주에 이루어지는 뭐 당 선거 운동, 그 후보 국민의힘 또 선거 운동을 해야 되는 당원들로서는 굉장히 사실 힘이 빠지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오늘 이루어지는 이 회동에서 좋은 그런 그 단일화를 위한 방안이 좀 결론 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앞서도 제가 두 분과 좀 얘기를 나눠본 부분이기도 한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받고 있는 재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단독 의결을 했습니다.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법안이 법사 소위를 조금 전에 통과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 당선된 날로부터 임기 종료 때까지는 법원이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른바 헌법 84조 논란이 계속되자 대통령의 재판 중지 근거를 민주당에서 법적으로 분명히 하겠다. 이런 입장을 앞서 밝힌 바 있었죠. 대통령 당선 시에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법안이 법사 소위를 통과했다는 속보가 들어왔고요.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표결에 불참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중요한 속보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 내용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주 교수님. 네. 이거 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예고는 했던 거예요. 오늘 법사 소위를 통과했다는 건데 이거를 대선 전까지 명확히 하겠다는 좀 의지로 볼 수 있겠죠? 이제 뭐 단순히 이것은 뭐 명확하게 한단을 떠나서 실제적으로 어떤 그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홍준표 후보가 대선 후보였을 때 소위 고 성완종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었죠. 그때는 헌법학자들이 재판할 수 있다가 다수였는데 지금은 사실은 상황이 어떻게 된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가 하지 않는 게 다수다 그렇게 얘기해서 쟁론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리를 안 됐는데 만약 이것이 단독 의결이 되고 표결이 된다면 의당 국민의힘에서 아마 위헌 심판
청구라든지 이런 어떤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것도 또 한번 헌재의 손을 거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대법원대로 입장을 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어떤 방향이든 여야가 합쳐서 이런 그 헌법 84조의 재해석 문제 또 이 새로 법사위 통과된 법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어떤 그 결론들이 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뭐 표결 본회의에 올라가면은 뭐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통과는 되는 건데 어떻게 최종적으로 정리가 좀 될까요? 아무래도 본회의도 당연히 통과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법에 공포를 해야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권한대행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 것이 너무 확실하니까 명백하니까 이 법을 국무회의에 그러니까 정부에 보내는 것을 대선 이후에 한다. 아예 거부권을 이제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도록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국회를 민주당이 장악한 이상 어떤 입법을 막을 수는 좀 없는 문제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만 막을 수가 있는 건데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이제 무사 통과가 이제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계속 외쳐왔던 이재명 후보를 위한 방탄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지금 이 법 대통령 재판 정지법뿐만 아니라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행위를 뺀다. 이 법이 지금 오늘 법사위에 또 올라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연속 판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 사건이 6월 18일에 재판할 필요도 없이 6월 3일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고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행위를 뺀 이 법안이 국회에서 또 통과해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께서 목도하시는 것은 막대한 입법권을 또 장악을 하고 그리고 또 사법부와 또 헌법재판소마저 발목을 묶을 수 있는 이런 강력한 지금 권한을 가진 민주당이 과연 집권을 하면 어떠한 세상이 되겠느냐 이런 것을 저는 맛보기식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단언하건대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는 행태는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죠. 재판부에서 판단하면 이제 되는 것을 마치 사법부가 무릎을 꿇는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오늘 재판부의 지금 질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사법부 장악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마저 이제 장악하려는 이런 것으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정지법 지금 이제 법사소위 통과했다는 속보를 제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 물론 지금 이제 나중에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사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정권이 이제 바뀌게 되면 이제 거부권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던 재판은 이 법안만 통과되면 다 정지가 되는 결론이 되는 건가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국민의힘은 그 다음 수순이라는 게 사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위헌 청구 심판 같은 것을 통해서 다투려고 할 겁니다. 이제 그런 과정들이 좀 지난한 과정들이 더 있어야만 정리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현재 지금 이제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열리게 되는 재판들이 서너 개 더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될 것인지 계속 진행하겠다는 재판부가 있으면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그것도 아마 오늘 말하자면 6월로 넘겨진 무슨 파기환송심에 따라서 상당한 다른 재판부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게 보이죠. 오늘 파기환송심이 6월로 연기됐는데 다른 재판부도 그 결정에 좀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식적인 대선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재판을
정에 출석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우를 갖춰서 피고인 아니겠습니까? 예우를 갖춰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재판에 참석하기가 어렵다. 변경해 달라고 하면 저는 뭐 재판부에서 그것을 재량적으로 그렇게 적절히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김영주 교수님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뭐 예. 위헌 제청 신청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이제 2명, 그 대통령 목사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을 했을 때 민주당이 굉장히 또 심하게 반발을 했었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또 이 문영배 헌법재판관 이제 권한대행이 광속도로 대법원 판결보다 저는 더 이번 파기환송된 대법원 판결보다 예. 더 빠르게 이 가처분 결정을 결국은 인용을 하고 그리고 퇴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7명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면 본인의 추천 몫으로 대통령 추천 몫으로 두 분이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믿을 수 있는 분을 재판관으로 임명을 하시겠죠. 예. 이렇게 하면은 지금 구도가 그러면은 5대4의 구도가 되거든요. 5대4의 구도가 돼서 헌법재판소로 간다고 한들 6명을 확보를 못하면 위헌 판결이 위헌으로 그렇게 판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것이 이제 민주당이 그렇게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려고 했던 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뭐 이런 부분 아닌가 생각해서 굉장히 씁쓸합니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사법부가 지금 대선 개입을 한 것이다 라면서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보고서를 오늘 제출한다고 하거든요. 대선 전에 청문회에 세우겠다 뭐 이런 계획인 거겠죠? 네, 뭐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오늘 이제 파기환송심이 연기가 되고 또 당의 선대위의 이석훈 그 선대위원장이 본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민주당의 선대위원장이지만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고 또 김민석 최고 같은 분도 여러 가지 최근 1년의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한 강공 드라이브에 대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아마 내부적으로는 좀 조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 이재명 후보가 그 공직선거법 사건을 보면 1심 재판만 재판 불출석, 피고인 불출석이 6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연을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 결과 최근에서야 이제 대법원까지 이 사건이 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게 파기환송되면서 또 5월 15일로 첫 기일이 지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왜 이게 대법원이 선거 개입을 했다고 지금 민주당이 격분하고 있는데 사실 근저에는 피고인인 이재명 후보의 필사적인 그런 재판 지연 작전이 있었죠. 그리고 저는 이것이 결국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그런 대목이 다시 한번 떠오르는 그런 순간입니다. 민주당이 뭐 저희가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민생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재명 후보도 이제 본인이 탄압을 당하고 있다 이런 희생자 프레임을 강조하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가끔씩은 불의한 세력의 무리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합니다. 조봉암 사법살인 됐지요. 농지개혁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조선을 뛰어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자리 잡게 된 가장 큰 공적은 바로 농지개혁에 있습니다. 그 훌륭한 정치인이 사법살인됐습니다. 김대중은 왜 아무 한 일도 없이 내란 음모죄로 사형을 받습니까?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는 반드시 살아서 반드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이거 얼마짜리예요? 아니야, 사지 제가. 아니 얼마짜리?
얼마짜리냐고. 아니, 내가 또 처벌받을까 봐. 얼마짜리냐고. 왜요? 알려. 3만 원 이상으로 받으면 안 되죠. 예. 아, 그래요? 이거 3만 원 넘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내가 하면 또 검찰에 불려다니고 도망을 가가지고 징역 5년 살리고 그럴 거야. 이거는 설마 징역 5년 이렇게 하지 않겠지? 자, 돈을 받으셔야 돼요. 돈을, 저기. 제가 드릴 수는 없고, 내가 이거를 떡을 나눠드리면 또 기부행위라고 잡아 넣어가지고 징역 3년씩 선고할 거야. 네, 이재명 후보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사법 리스크를 꼬아서 좀 비판한 것 같습니다. 네. 나는 작은 일 가지고도 이렇게 탄압을 당했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어쨌든 조봉암, 김대중 이런 굵직한 역사적 인물과 본인을 이제 동일시함으로써 역사적인 정권에 탄압받은 그런 인물로서 동일시했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사실은 우리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뭐 그런 것들을 좀 희화화해서 조금 저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계속적으로 본인이 어떤 그 사법 리스크 안에 들어 있는 것이 본인 개인의 탓이 아니고 어떤 정권 탓이다, 또 법제도적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순간 아닌가 그렇게 보이지고, 재밌는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박해 한송씨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꼼짝달싹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떤 재밌는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건 어떤 요인이라고 보세요? 이미 이제 이재명 후보가 노출이 다 돼 있는 거죠. 약점이라고 새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지난 대선에서도 이미 다 회자되었던 부분이고 다 안다. 그러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워낙 삶이 절박한 것이니까 그렇게 아각거리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가 필요한 것인데, 지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말하자면 12상 계엄이라든지 또 후보를 정해놓고도 단일화하는 데서 말이 안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나은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데서도 유권자들 입장에서 고민이 있는 거 아닌가.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최악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은 또 국민의힘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 이재명 후보 속보를 계속 전해드리느라 저희가 국민의힘 얘기가 이제 계속 좀 끊겼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공고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단일화의 드라마, 시너지를 내지 않으면 상당히 힘든 국면으로 갈 텐데, 그렇죠. 오늘 만남에서 좀 어떤 모습, 어떤 얘기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오늘밖에 시간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일화를 할지 말지, 그리고 뭐 하더라도 11일에 어떤 결론 지어지는 모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떤 그런 뭐 이야기를 길게 한다고 해서 뭐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고요. 서로 또 마음을 정하고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이재명 후보의 지금 공직선거법 사건도 6월로 기일 변경이 됐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뭐 6월 3일 대통령 선거 전에 2심 판결이 나오는 것은 뭐 이것은 이제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 두 후보가 굉장히 또 능력도 있으시고 또 국민들의 또 신임을 또 받는 또 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국민들을 위한 좀 그런 그 좀 양보와 그리고 또 결단을 해주신다면 오늘 뭐 좋은 소식으로 전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김문수 후보 측의 뭐 차재원 전 의원이나 뭐 이렇게 얘기를 차명진 전 의원이나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라서 이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방식으로 단일화 안 하는 것은 투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한덕수 후보를 주저앉히겠다는 의중까지 입혀져서 잘못하다가는 물론 그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오늘 밤에 한 50명 국민의힘 후보가 당 밖으로 나와서 한덕수 후보를 모셔야 되는 그런 자선책이 있을 수도 있겠다. 지금 현재 만약에 10일 이전에 후보 그럼 등록 탈당을 하고 가는 건가요? 그러면 왜냐하면 후보 그게 이제 당을 새롭게 가설 정당을 만들어서 한덕수 후보가 그냥 놔두면 후보 번호가 15번이 될지 20번이 될지도 모르는 상이고 성이 또 한시라서 그렇다면 사실 의석수로 본다라면 정말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한 50명 정도의 한덕수 후보를 추대하는 분들이 탈당해서 그렇게 뭐 기호를 3번으로 가져가는 그리고 난 다음에 5월 29일 이전에 사전투표 이전에 단일화하는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어떤 물론 생각하기 쉽지 않은 어려운 시나리오가 남아 있는 상태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25일 단일화 시나리오를 말씀하신 거죠? 네네. 당 의원들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오늘 만약 그게 서로 간에 합의가 없다면 이제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어떤 꼼수로 보이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당이 지금 분열하는 상황으로 자중질환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되는 것은 뭐 국민의힘에게 절대 이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1일을 넘기면 안 된다. 원칙적으로 저는 좀 가야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됐고 뭐 어떤 뭐 상황이라도 후보를 어떻게 끌어내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후보 교체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후보 교체는 없는데 자꾸만 김문수 후보가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것 자체도 그 불필요한 좀 오해를 나타나는 부분이다. 그래서 당연히 그것은 원칙대로 가야 되고 정석대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1일까지 후보 단일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뭐 그게 아니라고 하면 각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됐을 때 선거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신 분이 당해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뭐 11일까지 단일화 무산되면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사퇴하겠다 이렇게 배수의 진을 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 단판이 상당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주 세명대 특임 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기일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재판부는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재판 언제로 연기됐습니까? 네,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로 변경됐습니다. 처음에 지정된 기일은 오는 15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었죠. 그런데 재판부 결정으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이 6.3 대선 보름 이후로 기일이 다시 잡혔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는 속보를 전해드린 직후에 재판부가 기일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사실이 확인된 이후 서울고법에서도 언론 공지를 냈습니다. 서울고법은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내 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고 앞으로도 예상되는 정치권 압박에 대한 반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만약에 재상고하면 언제 결론이 나올지 이런 날짜 계산 분석이 많았었는데 이제 이건 다 의미가 없어진 거네요. 일단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 날짜가 빠르게 지정되면서 재판부에서도 대법원 기조에 따라 속도감 있게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었죠.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결과와 재상고까지 날짜를 계산해서 이 후보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느냐는 분석이 여러 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공판 기일이 대선 이후로 변경됐기 때문에 이런 계산 자체는 현재로서는 무의미해졌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 또 재판부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많이 전해드린 것처럼 헌법 84조에는 현직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해제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추가 기소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재판까지 포함하는 건지 논란이 있죠. 조기 대선인 만큼 이번 대선에서 이긴 후보는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만약 이재명 후보라면 헌법 84조 논란은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 중인 건 변수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경우 당선된 날로부터 대통령 임기 종료 시까지 법원이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해당 법안을 이재명 재판 중단법이라고 항의하면서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처음으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서울 용산에 있는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공개 석상에 나와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해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최근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분들과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SK그룹을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고객의 불편이 없도록 해결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용자의 아마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 등을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SK텔레콤의 이사회가 이 상황을 놓고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에 논의가 잘 돼서 좋은 해결 방안이 계속 나오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회 멤버가 아니다 보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여기까지인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새 교황이 될까? 이번 콘클라베엔 이미 최소 260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판돈이 몰렸습니다. 약 500년 전부터 이어진 교황 선출 도박, 그 역사를 보면 전 세계 관심이 얼마만큼 크고 오래됐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1591년 당시의 교황이 이 도박을 금지하는 교서를 발부할 정도였습니다. 이번 콘클라베에 대한 관심은 특히 높습니다. 260억이라는 판돈은 지난 2013년 프란치스코 교황 선출 때보다 무려 50배나 많은 수준인데요. 이를 두고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은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대중의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는 이 대목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전쟁 등 갈등 해결 과정에서 이 상징적인 역할을 해낸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자취가 차기 교황에 대한 기대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도박 사이트 분석을 보면 이제 어제 오후 6시 기준입니다. 현재 교황청 2인자로 국무원장인 이탈리아의 피에트로 파롤린이 26%로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그리고 이탈리아의 마테오 주피가 그 차례로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출 확률이 낮은 거로 분석이 되는 언더독의 반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콘클라베 당시 15위에 머물렀던 이 비주류 후보였고, 그 전임자인 베네딕토 16세도 초기에는 유력 후보로 꼽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굴뚝에 흰 연기가 피어오르기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차기 교황님께 필요한 덕목들은 이런 거겠구나. 서로 대화를 하면서 적합한 후보를 차근차근 추려가는 과정이 콘클라베라는 점에서 그동안 밖에서 회자되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들이 언제든지 다시금 드러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밖에서 다루는 후보들이 지금 이번에 소위 말하는 추기경님 100여 명에 가까운 모든 분들을 다 다루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추기경단 회의 안에서는 개개인의 그런 덕성들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언더독의 반란이라는 건 오히려 너무나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전국이 맑겠지만 한낮에는 햇볕이 강해 곳곳에서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높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레 또 전국에 비가 예보됐는데 제주도는 강한 바람까지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기상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이 낮 동안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른다고요? 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한낮에는 강한 햇볕으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정오부터 오후 3시 사이 자외선 지수가 전국적으로 높음, 제주도와 남부 일부 지역은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를 걸로 전망했습니다. 자외선은 햇빛 속에 포함된 에너지로 날씨가 맑고 구름이 없을수록 또 정오 이후 가장 강해지는데요. 한두 시간만 햇볕을 쬐도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어 낮에는 그늘에 머물고 외출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긴 옷과 모자, 선글라스로 보호해야 합니다. 자외선뿐 아니라 오존 농도 역시 오후에 일부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오존은 자동차나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햇빛과 반응해서 만들어지는데 햇빛이 강해 일사량이 많고 기온이 높은 낮에 주로 발생합니다. 봄철에 오존 농도가 가장 짙게 나타나는데 특히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오존 농도가 짙어지는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줄이고 차량 주유는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하는 게 좋습니다. 모레는 또 전국에 비가 내린다던데 제주도는 바람까지 거세진다고요? 네,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비는 모레 새벽에 호남과 경남, 제주도에 내리기 시작해 오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제주 산간에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남해안에 20에서 60mm, 남부 내륙에 10에서 40mm, 수도권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제주도는 시간당 30에서 5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제주도는 순간 풍속이 초속 20에서 25m 이상의 강풍도 동반될 걸로 보여 시설물과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는 남부는 모레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중부는 토요일에도 산발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수사는 코인 수사에서 시작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 끝에 이제는 김건희 여사를 정면으로 겨누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이 언제 김 여사를 피의자로 전환하거나 소환 조사를 단행할지 그 시점에 관심이 모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향해 가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수사는 사기 코인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7월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킴비코인이라는 코인 사건을 수사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킴비코인 주요 관계자 이모 씨가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후보 경선 공천 개입 혐의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전 씨가 경선 과정에서 예비 후보 정모 씨에게 억대 금품을 받았고 이 돈을 전달하는 자리에 이 씨가 동석했다는 사실도 확인된 겁니다. 권력형 비리나 청탁 사건과는 어울리지 않는 가상자산 합동수사부가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배경입니다. 경선 청탁건으로 전 씨와 이 씨, 정 씨 등이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검찰 수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 씨의 집에서는 유력 정치인과 검찰, 경찰 관계자 등의 명함 수백 장이 나왔고 억대 현금과 함께 한국은행 관봉권 5천만 원도 압수됐습니다. 검찰은 특히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가 다이아몬드 목걸이, 명품 가방, 인삼차 등을 전 씨에게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씨는 이 물건들을 김 여사 선물이라며 전 씨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는데 실제 물건들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이 전 씨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를 진행한 상황에서 사실상 김 여사 직접 조사는 정해진 수순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김 여사를 직접 불러 조사할지, 그렇다면 시점은 언제가 될지, 여기에 건진법사 관련 수사가 김 여사를 넘어 윤 전 대통령까지 향할지도 관심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자선 전시 모금액을 기부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문 씨를 사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2022년 서울 서대문구에서 자선 전시회를 연 뒤에 작품 판매액을 기부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쿠팡이 올해 1분기 약 11조 5천억 원의 매출을 거두며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상장사인 쿠팡 INC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도 2,337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와 비교해서 34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이츠와 대만 사업, 팝패츠 등 성장 사업 매출이 78% 개선되며 1분기 당기순이익은 1,656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1분기에 318억 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부 직원들에게 건넨 마지막 인사에서 직무에 충실한 공직자를 외부에서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오늘 내부 소통망에 올린 글에서 인기 영합적 의사결정을 배제하고 지속 가능성을 우선 생각하면서 공생에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이 국민이 행정부 공직자에게 부여한 사명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신념을 지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공직자로서의 신념과 자긍심을 다져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88일간 대통령 권한대행 기간을 언급하며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사학재단인 강원학원 이사장 부부의 돈 없는 갑질, 앞서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사장 생일에 교사가 노래를 부르는 등 장기 자랑을 해야 했고 학교 공사에 교직원은 물론 운동부 학생까지 동원했습니다. YTN이 관련 증거 영상을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지난 2022년 4월 15일 오후 4시 한창 수업이 진행 중이던 시간 학교 강당에서는 이사장 칠순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교장, 교감은 물론 보직교사 등 20명 넘는 교직원이 참석했습니다. 편지 낭독에 이어 노래를 부르는 교사들. 교사들은 강제로 노래를 부르고 장기 자랑을 하며 눈물이 났다고 이후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보자들은 당시 교장과 교감을 포함한 교사 20여 명이 돈을 모아 모두 300만 원 이상 금품을 이사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실 직원들은 이사장 부부 생일과 명절 선물을 위해 따로 상조회를 만들어 모금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두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일어난 그 상황이라서 당연히 이제 내는 걸로 선생님들이 인식하고 있었어요. 이사장 부부의 갑질은 또 있습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이뤄진 강원 중고등학교 공사 현장 사진. 작업하는 건 다름 아닌 운동부 학생들입니다. 2022년 교내 몽골 텐트 설치와 해체 역시 같은 운동부 학생들이 맡았습니다. 이사장은 학교에 개인 텃밭도 만들었는데 조성과 관리는 교직원의 몫이었습니다. 콘크리트를 붓고 중장비를 동원한 바닥 공사에 투입된 인력도 모두 교직원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선생님들은 그런 문화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져서 아무도 이게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이사장 부부 생일과 명절에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없고 교직원 학교 공사 동원은 자발적인 일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고 노동법 위반 행위 27건에 대해 2억 6,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교비로 이사장 집무실 공사를 벌인 사실도 권익위 조사 결과 드러났고 교육청은 현재 감사를, 경찰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이나 9일에 지각을 뒤흔드는 매우 큰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 두 나라가 스위스에서 만나 회담을 한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봉용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각을 흔들려면 어느 급에 발표해야 될까요? 뭐 예측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그 방송계에서 그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유명세를 탄 인물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상관없이 굉장히 그 자랑거리, 관심거리를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대 발표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사람의 관심을 끌어오르는 거긴 탁월한 재능이 있는 것이고 좀 시청률을 끌어올리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그렇죠. 재능이죠. 8일이나 9일에 지각을 뒤흔들 매우 큰 발표를 할 것이고 또 힌트를 준 것은 이건 무역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제 상상의 날개를 펴서 어떤 것이 해당이 될 것인가 몇 가지를 추려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취임 때부터 이야기했던 그 미국의 황금 시대를 다시 열겠다. 그래서 영토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뭐 파나마 운하를 다시 미국 것으로 만든다든지 그린란드를 매입한다든지. 근데 이것은 아직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적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말 휴전에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여러 가지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강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적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일론 머스크의 영향을 받아서 뭐 새로운 우주 개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1960년대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우리는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선언을 해서 큰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광물 채굴 계획을 발표해서 전 세계 69% 희토류를 중국이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서 미국이 이것을 따라잡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의 이제 실효성이 어떨지 모르겠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 관세 폭탄의 후폭풍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위기를 굉장히 큰 뉴스로 덮어야 되는데 뉴스를 덮을 수 있는 더 큰 뉴스를 개발해야 되는데 무역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아니면 8일이나 9일에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돼 있는 중동 순방을 하면서 발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트럼프 일기 때 최고로 자랑을 했던 중동의 평화를 가져다 온 아브라함 협정을 업그레이드하는 발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브라함 협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국교 정상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평화가 있다고 했고 수단과 모로코도 이스라엘의 국가 인정하는 단계까지 갔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빠진 것이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국교 정상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거의 뭐 국교 정상화에 가까운 어떤 관계 개선을 한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이것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종전과 같이 엮어서 중동의 영구 평화를 내가 이룩했다고 발표할 수가 있습니다. 중동을 간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개연성이 있게 들리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각을 뒤흔드는 결과 무역과 관련이 없고 지각을 흔드는 것이라면은 우리나라 분들에게는 이렇게 마음에 와서 닿지 않겠습니다만은 미국에 있어서는 이 이스라엘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하버드라든지 여러 가지 대학교에 대해서 이런 정부 지원금을 중단하는 것도 왜 반이스라엘 정서에 제대로 대치를 못했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정치사회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한다면은 미국 국내 정치 또 사회 교육 분야에도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큰 뉴스거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총리와 첫 번째로 회담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뭐 일각에서는 생각보다는 우호적이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생각보다 우호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호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기대를 낮췄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비호감을 가졌던 트루도 전 총리보다는 카니 총리가 더 나은 상대였기 때문에 부드럽게 상대를 했고 카니 총리 입장에서도 그동안 유세 동안에는 트럼프 정부를 비판하는 반미 반트럼프 캠페인을 통해서 거의 몰락 직전까지 갔던 자기 당이 이번 총선에서 다시 다수당의 자리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회 선거에서 승리한 다음에 카니 총리의 첫 발언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거 승리를 가져다 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이런 농담까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양 정상들도 더 이상 카나다와 미국 간의 이런 무역 문제를 포함한 관계가 더 악화된다면 네. 서로 굉장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그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선을 확인하는 그런 회담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또 자기 할 말은 다 했죠. 여전히 카나다의 미국 편입을 믿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카니 총리 보고 카니 주지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앞으로도 안 할 것 같긴 하지만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트루도 총리보다는 이 카니 총리하고는 내가 대화가 잘 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이 된다면 그게 캐나다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세금 감면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카니 총리 앞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 내용만 보면 굉장히 공격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말하는 예. 투가 굉장히 예. 부드럽게 얘기를 했고 예. 카니 총리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띄워주는 식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하나는 부동산 재벌로 성장한 지도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어떤 매물은 절대 매물로 나오질 않는다 시장에.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좋아하는 것이 영국 왕실입니다. 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왕이 되고 싶은데 예, 교황이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교황도 되고 싶고 하기 때문에 이 영국 왕실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과 존경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캐나다 카니 총리가 잘 알고 뒤에 있는 버킹엄 궁 사진을 가르치면서 이런 것은 이게 매물 대상이 아니다. 우리 캐나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계속 끄덕끄덕하고 맞다 얘기까지 하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네. 그 와중에 뭐 백악관도 못 내놓는 거 아니냐 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던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부동산 개발업자로 봤을 때 캐나다가 굉장히 그 51번째 주로 편입되는 게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속내론 계획이 진짜 있는 거예요? 글쎄요, 그 욕망은 있지만 그 계획도 어느 정도까지가 계획이냐에 따라서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캐나다 국민들이 이런 자유 선거를 통해서 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카니 총리 입장에서는 이번에 의회 선거에서 나온 여론을 본다면은 캐나다 국민의 대부분은 이 미국에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런 입장을 그 국가 지도자로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카니 총리는 반 트럼프 정책을 좀 얘기를 하면서 총선에서 압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뭐 앞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갈등이 좀 뭐 심화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훈훈한 그런 대면 회담이었습니다만 양국 정상이 국내 지지층에 대해서는 그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 그런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카나다 총리도 먼저 이렇게 관세에 대해서 양보를 하질 않겠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대카나다 관세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 이런 강경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카니 총리가 새로 집권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잔여 임기 약 4년 동안에 어떻게 양국 관계에서 실리를 추구하느냐 이것을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첫 번째 정상회담이라는 성격이 강한 것이었고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잘 분석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캐나다 의회 선거라든지 그 오스트레일리아 등 다른 나라의 선거를 본다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나라의 트럼피안들, 트럼프주의를 표방하는 이런 파퓰리스트 정치 지도자에게는 부담이다. 왜냐하면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이 워낙 강하게 솟구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말투라든지 이데올로기, 그런 아이디어를 내세우는 국내 정치 지도자들은 점점 인기가 하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존재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 나라에서 트럼프류의 정치 행태라든지 그런 스타일을 보이는 정치 지도자들이 점점 불리해지는 그래서 이제 카니 총리가 이번에 의회에서 선거에서 승리를 한다든지 호주도 그렇고 그리고 유럽에서도 이런 극우 파퓰리스트 정치 정당의 약세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만을 본다면 이제 국제 질서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결국에는 약육강식이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우려와 반감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반 트럼프식의 정치 기류가 오히려 상승세에 있는 이런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미국과 풀어야 될 국가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핵심은 이제 중국입니다. 미중 회담이 열린다고 하는데 스위스에서 만나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양국 정상이 서로 145% 관세다. 그러고 나니까 125% 관세로 맞불을 놓았는데 여기서 먼저 주춤을 한다면은 이것은 정치적으로는 자살 행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특히 중국 시진핑 정부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민족주의에 기대서 지금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미국도 아니고 중국이 아닌 제3지역에서 실질적인 무역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양국 정부에게서는 합리적인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어디를 스위스가. 가느냐도 또 기싸움이 그렇습니다. 되는 거군요. 벌써 간다는 자체가 그 이쪽이 한 발을 양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있는 중국도 움직이기가 힘들었을 것이고 미국도 그렇습니다만은 스위스에서 경제 문제를 현안을 논의한다는 자체는 양국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접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스위스에서 어쨌든 회담을 하게 된 배경을 두고 양국이 일단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원했다. 중국은 미국이 원했다. 뭐 서로 원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서로 원했지만 사실은 국내 앞에 상대와 이제 협상을 하면서 국제정치학과 국제협상을 상상한 얘기는 앞에 상대와 협상을 하면서 뒤를 돌아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에서 하는 얘기가 국내에서는 어떻게 전달이 되고 어떤 정치적인 파장이 있을 것인가 계속 의식하면서 이제 협상에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단계 협상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협상을 원하고 만나길 원한 건 중국이라는 얘기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연히 계속해야 되는 것이고 시진핑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는 전혀 급할 것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하지만 미국에서 많은 양보를 했기 때문에 합리적인 면에 관해서는 우리도 합리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협상에 응할 의사를 결정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또 경고를 날리고는 있죠. 근데 지금 중국의 대미 수입 비중이 2025년 전반부만 보면은 그 최고조에 이뤘을 때 2010년 보면은 중국의 대미 수입 비중이 전체 무역에서 약 20%에서 22%까지 갔습니다. 중국이 WTO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했을 때가 중국의 전체 수입에서 미국 수입 비중이 약 7%였거든요. 7%에서 시작해서 장기간 동안 22%까지 갔는데 트럼프 일기 때 하도 관세 폭탄을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후임 바이든 정부에서 자꾸 디리스킹, 디커플링을 한다 그래서 중국이 무역에서의 대무 의존도를 의식적으로 굉장히 줄였습니다. 지난 6년 동안에. 그래서 지금 15%까지 축소를 했는데 또 관세 폭탄을 서로 교환하면서 이 15% 대미 수입 비중을 11%까지 낮췄습니다. 그래서 계속 미국과는 디커플링하는 추세는 중국 무역 행태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본다면 중국이 굉장히 미국의 이제 전략적 카드를 무력화하는 준비를 철저히 해왔고 이번부터 이어지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회담에서도 굉장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관세 문제가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잘 사게 해주겠다 이렇게 시작한 건데 최근에 좀 물가 걱정도 있고 관세 인상에 대한 부작용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비싸면 덜 사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30개 인형을 살 걸 2개만 사도 비싸서 그 2개가 더 소중해지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말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계속 있을지는 의문시 됩니다. 왜냐하면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해방의 날을 선포하고 관세 폭탄을 결정했을 때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미국 주식시장이 요동을 치고 채권 시장까지 흔들리니까 유예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90일. 근데 약 70여 개국과 90일 동안에 이런 관세 협정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워싱턴 DC 소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관세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데 그 협상이 평균 1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제 합의가 있다 그래서 그게 다 정책으로 단기적으로 반영이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일단 실행에까지도 몇 년이 소요됩니다. 근데 미국은 한 나라만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미국과 협상하면 되지만 미국은 4월 2일 이후로
이 90일 유예 기간 동안에 70여 개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회사라든지 그런 애플이라든지 대기업 위주로 계속 유예 조치라든지 그 면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세 정책이 사실 누더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소기업과 소비자입니다. 그렇다면은 대기업은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가 있겠지만 과연 이번 여름을 미국의 일반 가정에 넘길 수가 있는 것인가. 살인적인 물가고가 예상이 되는데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까지 간다면은 과연 제대로 그 연말을 보낼 수가 있을 것인가. 미국의 일반 중산층 가정이 아까 장난감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지만 미국 내에 판매되는 장난감의 80%가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비 인형으로 유명한 마틀에서도 바비 인형이 약 20% 정도 이제 비싸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미국 중산층 가정 그리고 그 유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기업들은 지금 굉장한 위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여름에 트럼프 행정부는 그 감세 정책을 통해서 이런 중산층에게 그런 세금을 돌려주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국내 소비를 진작한다는 구상이 있는데 과연 관세 폭탄으로 흔들리는 이 미국 경제 그리고 살인적인 물가고가 이런 세금 면제 혜택으로 얼마나 상쇄될지는 지금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를 보면 그 미국 내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반발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지지율도 떨어질 수 있고 이런 우려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한 우려가 있죠. 사실 그 임기 초반에 인기가 시들어가지고 그 위기를 맞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2기가 아닙니다. 사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압도적으로 승리를 1980년 대선에 했지만 임기 초반에는 지지율이 3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 당시에 제2차 그 오일 쇼크 파동으로 인해서 미국에서의 실업률 그리고 경기 침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했는데 그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이 어떻게 다시 그 지지율을 회복했냐면 취임 후 70일인 그 1982년 3월 30일에 DC에서 힝클리에게 총알을 맞았습니다. 6발, 1.7초 만에 6발을 맞는 그런 피격 미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당시에 그 레이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거의 바닥에서 83%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사실 임기 초반에는 인기가 바닥세였는데 2001년에 9.11 테러 공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 경쟁자였던 알고어 전 부통령조차도 나는 부시 대통령의 보병이 돼서 미국을 위해 싸우겠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서 80% 이상의 지지율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는 것은 어떤 이 터닝 포인트, 그 미국이 영웅을 기다리는 지난번 7월 유세에서 펜실베니아 유세 때 총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이 확 올라가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런 식으로 미국이 위기 상황에 있고 여기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합하는 그런 계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속보관까지 들어와서 저희가 속보 전해드리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회 법사위 법원심사 소위원회가 이제 끝났는데요. 내란 특검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최상병 특검법 이 3건이 법사 소위를 통과했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민주당이 앞서서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에 이 재판정지법 이 부분을 단독 의결했다라는 이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특검 법안인데요. 내란 그리고 김건희 여사, 최상병 관련된 특검법의 이 3건이 조금 전에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원심사 소위원회가 종료가 됐는데 그곳에서 법사 소위가 통과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특검법 3건이 민주당 단독으로 지금 법사 소위를 통과했다는 속보인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그리고 불법 선거 개입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순직해병 수사방해 사건 은폐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렇게 3건이 법사위 소위를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했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추가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영식 교수님하고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일단 관세 문제, 어떤 국가와 관세 협상하려면 1년도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것저것 막 핵폭탄을 던지고 있잖아요. 의약품 관세도 상당히 크게 던졌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기에서 관세를 통해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든지 취하겠다 했는데, 이제는 자동차 부품, 그리고 공산품뿐만 아니라 의료, 의약품까지도 이제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지만 이것은 곧 발표할 것이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계속해서 그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과연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관세 정책을 누가 결정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은 저런 얘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는지는 끝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 고유의 이제 정책 결정 스타일이 낳고 있는 이런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것이 전략상 그리고 협상에 있어서 장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끝까지 어떻게 미국의 행동을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수단으로 잘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미국과 무엇을 합의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는 피로 증후군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을 상대하는 그 협력 국가들, 무역 상대국들도 과연 이것을 믿을 수가 있는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진위 그리고 진정성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 오히려 미국의 협상력을 깎아내리는 식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트럼프 대통령 자체는 이것도 관세에 해당한다, 저것도 관세에 해당한다 얘기하겠지만 결국에 가서는 미국의 협상력을 증가시키는 것이라 오히려 약화시키는 그런 현상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알아봤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기일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재판부는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재판이 그럼 언제로 연기됐습니까? 네,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로 변경됐습니다. 처음에 지정된 기일은 오는 15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었죠. 그런데 재판부의 결정으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6.3 대선 보름 이후로 기일이 잡힌 겁니다. 이재명 후보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는 속보를 전해드린 직후에 재판부가 기일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사실이 확인된 이후 서울고법에서도 언론 공지가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내 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고 앞으로도 예상되는 정치권의 압박에 대한 반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판 날짜가 변경되면서 파기환송심에 걸리는 시간, 또 이후 재상고와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걸리는 시간 계산은 사실상 무의미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 날짜가 빠르게 지정되면서 재판부에서도 대법원 기조에 따라 속도감 있게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겠다는 전망이 나왔었죠. 실제로 그렇게 가는 것 같았습니다. 대법원 선고가 있었던 게 지난 1일이었고요. 다음 날 바로 기록이 송부되고 재판부 배당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재판부가 첫 기일을 지정하고 소환장 송달까지 시도했습니다.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절차에 이렇게 속도를 내면서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또 이 후보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지 분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해드린 것처럼 대선 이후로 첫 공판 날짜가 변경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계산 자체는 무의미해졌습니다. 다만 논란이 하나 남습니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헌법 84조에는
현직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해제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추가 기소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재판까지 포함하는 건지 논란이 있죠. 조기 대선인 만큼 대선에서 이긴 후보는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만약 이재명 후보라면 헌법 84조 논란은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 중인 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식 첫 기일 연기 어떤 배경인지 전문가 연결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성수 변호사입니다. 네, 재판기일이 6월 18일로 연기가 됐는데요. 연기한 배경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 오늘 오전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 재판기일을 변경해달라라고 하는 변경 신청서를 제출을 했다고 하고 이 재판부에서 이 제출이 된 이후에 바로 이 변경을 결정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건이 이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된 다음에 첫 공판기일을 5월 15일 오후 2시에 열겠다라고 했던 것인데 이게 변경이 결정이 되면서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이 됐고 이 6월 18일이라는 일자 자체가 결국에는 대통령 선거, 6월 3일의 대통령 선거 이후이다 보니까는 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의 변화가 생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앞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제 선거기일 변경을 신청을 했었는데 하자마자 곧바로 이걸 받아들인 거거든요. 이렇게 빠르게 결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재판부에서도 이 변경에 대해서 지금 이 신청서 자체는 오늘 들어왔지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미리부터 좀 고심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 신청이 되고 나서 거의 직후에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 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6월 18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제 대선을 치르고도 이제 보름 뒤인데 날짜를 이렇게 정한 거는 어떤 좀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공판기일을 연기할 때는 상당한 기간을 뒤로 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5월 15일에서 6월 18일, 그러니까 한 달 정도가 이제 연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 같은 경우도 한 달 정도 연기해주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것이 그 통상적인 연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가 6월 3일에 지금 선거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지금 재판부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기일을 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혹시 또 다시 연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번 연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법률적으로 가능한가요? 예, 만약에라도 이 6월 18일에 기일이 진행되기 전에 또다시 어떠한 중요한 사유로 변경을 요청한다라고 한다면 변경이 검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다른 신청 없이 변경되는 것은 현재의 재판부 상황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닐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연기 신청이 추가로 있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 균등한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헌법의 규정이라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 이런 것들을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로 감안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재판이 이제 파기환송도 있지만 위증교사 사건 등 이제 여러 재판이 같이 있는데 이런 재판들도 다 같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네, 다른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연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현재 재판부에서 연기를 검토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뭐 재판부의 사정으로 연기를 하는 그런 경우에는 연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사건들의 진행에 대해서는 각각의 상황을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 말씀하셨던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5월 달 중에 이 공판기일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가 연기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 재판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파기환송심 그 연기 결정으로 다른 재판부도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각각의 사건은 각각의 재판부가 이 사건의 진행이라든지 뭐 절차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결정이 다른 사건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5월 달에 기일이 예정되어 있는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똑같은 이 사건 기일에 대한 연기 신청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까지도 감안해서 고심을 하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재상고 여부라든지 이런 날짜 계산은 조금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저희가 보면 될까요? 예, 아무래도 지금 현재 6월 18일로 정해진 기일이 다시 6월 3일 앞으로 변경될 가능성은 없을 거로 보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재상고라든지 이런 기일을 저희가 계산했던 이유가 결국에는 이 파기환송심의 결정이 만약에라도 이 유죄 또는 무죄로 판단이 났을 때 이에 대해서 대법원에 재상고되는 기간이라든지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판결이 나오는 이 시기에 대해서 계산을 했던 부분인데 파기환송심 자체가 6월 18일에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6월 3일의 기간과의 이 계산이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6월 18일에 열겠다. 날짜를 이제 연기한 겁니다. 근데 6월 18일이 대선 이후인데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선될 경우에 이 재판이 열릴 수 있는 것인지 헌법 84조 해석과 관련해서 또 논란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헌법 84조가 논란이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일단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해제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직 중에 이 받지 않는다라는 소추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소추를 이 수사를 한 다음에 재판에 올리는 이 기소만을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그 형사 재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재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형사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와 반대로 이 소추의 범위에 형사 재판까지도 포함된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 대통령 당선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때는 재직 중에는 이 형사 재판도 다 정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헌법 84조의 의미가 이제 여러 가지로 다툼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해서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든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법들이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또 새로운 사실관계를 통해서 법의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헌법 84조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일단 아직 명확한 해석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입법이 뭐 새로 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대법이나 뭐 헌재에서 이런 것들을 최후 결정하게 되나요? 이걸 어떻게 누가 결정합니까? 예, 앞서 말씀드렸던 형사소송법이나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 그렇다라고 한다면 헌법 84조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헌법 84조의 해석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5개의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재판부가 만약에 당선이 됐을 때를 가정했을 때 당선이 된 직후에도 이 재판을 진행을 한다라든지 재판을 이 84조를 이유로 해서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재판을 진행한다고 하면 이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 진행 자체가 헌법 84조에 반한다라는 이 부분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물을 가능성이 있고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헌법 84조의 해석에 대해서 이 검찰 측에서 다툴 여지가 있거든요. 헌법재판소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해석에 대해서는 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누가 이것을 헌법재판소에 물을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이고 이 헌법재판소에 이것을 묻게 된다면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시나리오가 지금 가능한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 당선 시에 재판을 정지하는 법안을 오늘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추후에 이게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효력이 발휘되면 헌법 84조 논란과 관계없이 재판이 정지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이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나면 임기 만료일까지 재판을 정지하는 이런 취지의 규정을 지금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이 되고 그리고 이 시행된 법이 어느 후보, 어느 당선인부터 적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실제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적용이 돼서 정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해당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이 다툼도 추가적으로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까지도 봐야 되는 것이고 일단은 본회의 통과가 되는지를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이 이
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 삼권 분립을 침해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통과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일단 기소가 된 건 입법, 그러니까 뭐 법안이 통과되기 전일 텐데 그러면 이게 그 과거의 사건에도 적용이 되는지 이것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법률이 개정이 된다거나 새로 시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해당 법률이 이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 법의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어제는 뭐 불법이 아니었던 것이 오늘부터 불법이 되고 어제의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이 시행된 다음에 해당 사실관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이 법의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이 사건들이 그렇다면 과거에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시행 당시에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행 중에도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건으로 볼 수 있는지 이에 대한 해석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만약에라도 이런 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뭐 헌법적인 다툼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추후에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다만 이 통상적으로 이 해석을 하는 사례를 봤을 때는 이 불소급의 기준 자체는 사건의 행위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과거라고 보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는 법안이 언제 본회의를 통과해서 언제 효력을 발휘할지 이 부분이 이제 변수가 될 텐데 만약에 이제 이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이라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뒤에도 이 파기환송심은 예정대로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5개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각각의 재판부의 이 구성 인원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재판부마다 이 헌법 84조의 해석에 대해서 달리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 재판부는 재판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진행이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다 정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정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검찰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 헌법 84조의 해석에 대해서 다툴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모든 재판부가 정지할지 진행할지를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것을 법원에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할 것인지 여부도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어떻게 나올지를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이제 재판이 여러 개가 있는데 대법원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통일된 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아니면 법원마다 개별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에서 고심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이 만약이라도 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각각의 재판부의 판단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 법원에서 어떠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라고 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고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를 아무래도 형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그러니까 대통령의 당선이 되더라도 이전에 기소가 됐으면 그 재판을 이어나가야 한다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이재명 후보 또는 뭐 당시에 뭐 당선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그 재판을 멈추거나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재판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헌법 84조의 해석이 이 형사상의 소추가 형사재판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이에 근거해서 형사상의 재판도 포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헌법재판소에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을 청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 형사상의 소추가 결국엔 재판까지 포함된다라고 해석을 하면 그때는 정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 배경에 대해서 전문가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속보가 많아서 뉴스 다양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에서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내일도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